이것만 여러 번 보세요. 갤럭시 스마트폰을 편리하게 설정하고 활용하고 최적화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보면 다른 사람은 되는 기능이 나만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왜 나만 안 되지 하는 기능들을 제대로 설정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동 회전 설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상단 알림창을 아래로 내리고 한 번 더 쓸어 내립니다. 그러면 자동 회전이 있죠. 이 자동 회전을 끄게 되면 항상 스마트폰이 고정되어 있고요. 자동 회전을 누르게 되면 스마트폰 방향에 따라서 화면이 회전이 되죠. 그런데 필요 없는 경우에도 스마트폰 방향에 따라서 자꾸 회전이 돼서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동 회전 버튼을 누르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자동 회전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자동 회전이 켜져 있는 상태인데요. 홈 화면도 켜져 있죠. 그러면 스마트폰을 회전하면 홈 화면도 회전이 됩니다. 그리고 잠금 화면과 음성 통화 화면은 꺼져 있는 상태죠. 이때 잠금 화면과 음성 통화 화면도 켜게 되면 홈 화면, 잠금 화면, 음성 통화 화면 모두 스마트폰 방향에 따라서 회전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 같은 것들을 볼 때만 회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홈 화면, 잠금 화면, 음성 통화 화면 전부 꺼줍니다. 그러면 앱을 실행해서 영상을 보신다든지 또는 앱을 이용할 때만 회전이 되겠죠. 보통 유튜브 같은 영상 보실 때 편리하려고 자동 회전을 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놓으면 홈 화면 상태에서도 자꾸 회전이 돼서 굉장히 불편하죠. 자동 회전은 사용 중으로 켜놓으시되 홈 화면, 잠금 화면, 음성 통화 화면은 끄고 이용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내비게이션 바의 수동 회전 버튼 표시죠. 이것도 켜주시면 내비게이션 바의 수동 회전 버튼이 나오죠. 이 경우는 어떨 때 이용하죠? 자동 회전을 사용하지 않을 때 이용하면 편리하죠. 완료하겠습니다. 그 다음 스마트폰 화면을 회전을 시켜 볼게요. 유튜브 실행을 하고 스마트폰을 회전시켰더니 이렇게 회전 버튼이 나오죠.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회전을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자동 회전은 꺼주시고요. 내비게이션 바의 수동 회전 버튼 표시를 체크해 주시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자동 회전도 끄고 이 기능도 끄면 스마트폰을 가로로 놓든 세로로 놓든 상관없이 항상 한 화면으로 고정이 되어 있겠죠. 자동 회전이 싫으신 경우에는 자동 회전은 끄시고요. 수동 회전 버튼을 표시를 하시면 필요할 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사용하는 패턴에 맞춰서 제대로 설정을 해두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손전등 기능인데요. 내 손전등은 왠지 어두워요. 다른 사람들 스마트폰은 손전등을 켜면 굉장히 밝은데 내 스마트폰은 좀 어두운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손전등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밝기 조절을 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밝기가 중간 정도죠. 여기서 손전등 사용을 켜주시고요. 밝기를 최고로 올리시면 지금까지 사용하시던 손전등의 2배 밝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기존에 사용하던 손전등보다는 좀 더 열이 나게 되겠죠. 이것도 필요에 따라서 이용을 하시면 급할 때 요긴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급하게 노트 작성을 하는 경우가 있죠. 갑자기 문서를 작성해야 된다든지 글을 써야 할 때 창을 넘겨서 또 삼성 노트를 찾으시고 노트 실행하시고 복잡한 단계를 거치시는데요. 이것도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상단 알림창을 아래로 내립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내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노트 작성이라고 있죠. 이 노트 작성을 터치하게 되면 바로 노트 화면이 열리게 됩니다. 일일이 찾아서 열 필요가 없죠. 좀 더 간편하게 열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노트를 열게 되면 이 노트가 팝업 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팝업 창을 닫을 때는 상단에 있는 파란색 막대를 터치하고 아래로 내리시면 삭제 버튼 나오죠. 이 위에 얹어주시면 노트를 닫을 수 있습니다. 혹시 노트가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창을 다시 내리신 다음 상단에서 연필 버튼 누르세요. 그 다음 전체에 편집 누릅니다. 그러면 추가 가능한 버튼이 아래에 보일 거예요. 여기서 노트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 노트를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노트 작성 버튼을 앞쪽에 놔뒀는데요. 자주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뒤쪽에 놔두시고 필요할 때만 이용하셔도 되겠죠. 여기 있는 버튼들을 옮길 경우도 상단에 있는 연필 버튼 누르시고요. 전체 편집 누르신 다음 앞쪽으로 옮길 버튼을 뒤쪽에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화면을 터치해서 넘기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죠. 여기서 앞쪽으로 옮길 버튼을 터치해서 앞쪽으로 가져오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넘기면 앞쪽으로 넘어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자주 쓰는 버튼들을 앞쪽에 배치해서 이용하면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카메라 설정이 되겠습니다. 일단 카메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문서를 비춥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를 움직이지 말라고 하고요. 노란색 코너 표시가 나오고 여기 T라고 나오죠. 이 상태에서는 따로 사진을 찍지 않아도 알아서 문서를 스캔해 주게 됩니다. 자, 여기 스캔 버튼이 나오죠. 자, 이 스캔 버튼을 누르면 지금 찍은 이 문서를 삐뚤어진 부분도 전부 바로 잡아서 문서같이 보여주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게 되면 갤러리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삐뚤게 찍은 문서도 바로 펴져서 나오게 됩니다. 아주 간편한 방법인데요. 나는 이 문서 버튼이 나오지 않는다 할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설정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카메라 설정에서 인텔리전트 기능을 찾을 수 있죠. 여기서 문서 및 텍스트 스캔을 켜 주셔야지만 이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죠. 요즘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보관용으로 스캔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일일이 셔터 버튼 누를 필요 없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기만 하면 바로바로 스캔을 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하죠. 자, 하지만 이렇게 문서 스캔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이런 식으로 문서 스캔이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끄고 이용을 하시고요. 문서 스캔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요즘은 QR코드들을 많이 이용을 하시죠. 그래서 QR코드를 비치면 QR코드에 링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요. QR코드를 비춰도 그런 내용이 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요? 여기 있는 QR코드 스캔이 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QR코드 스캔을 켜주게 되면 이렇게 QR코드를 비치기만 해도 아래쪽에 링크가 나오죠. 이 링크를 누르시면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출입 관리할 때도 많이 이용하게 되죠. 이렇게 QR코드를 비춰도 아무 링크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카메라 들어가신 다음 설정 들어가셔서 QR코드 스캔을 켜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카메라를 켜시고 사진을 찍으실 때 셔터 버튼을 눌러서 사진을 찍으시는데요. 자, 이런 촬영 방법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죠. 자, 카메라로 들어오신 다음 상단에 설정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일반 부분에 촬영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촬영을 할 때 셔터 버튼 누르는 촬영 방법 외에도 음성으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일, 김치, 촬영 또는 찰칵이라고 말하면 사진이 찍히게 되죠. 자, 이걸 체크를 해볼게요. 그 다음 다시 카메라로 돌아갑니다. 스마일, 김치, 찰칵. 자,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죠. 아무래도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이 셔터 버튼을 누르면 찍는 순간 흔들리기 때문에 사진이 흔들려서 제대로 찍히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음성으로 간단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위치 태그 기능인데요. 갤러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선택을 하고요.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을 누르고 상세 정보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위치 정보가 나오게 되죠. 여기 있는 위치 정보에는 정확한 주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사진을 찍은 정확한 지도상의 위치까지 나오게 되죠. 이 기능은 카메라 설정에서 위치 태그가 켜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카메라를 실행하고 설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위치 태그라고 있죠. 이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내가 촬영한 장소의 정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때 그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을 했을 경우 그 사람도 내가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은 사진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설정을 해서 사진을 찍게 되면 나중에 갤러리를 열어서 내가 찍은 사진들 위치를 전부 확인할 수 있어서 나만의 타임라인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죠. 이 사진을 공유했을 경우 다른 사람이 내가 언제 어느 곳에서 사진을 찍었는지를 전부 알 수 있죠.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끄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만약 카메라 설정에서 위치 태그는 켜놓고 이용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에게 전송 또는 공유할 때는 위치 태그를 포함시키기 싫어요. 이럴 경우는 공유 방식에 따라서 위치 태그를 제거하고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문자 앱을 이용을 해서 사진을 전송을 할 경우는 문자 앱 실행하시고 우측 상단 점세 개 버튼 들어갑니다. 그리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추가 설정 들어가세요. 여기서 이미지 공유 시 위치 삭제에 체크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사진을 전송을 했을 때 위치 태그는 삭제되고 전송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찍을 때 위치 태그를 포함시켜도 상관이 없죠. 전송을 할 때는 자동 제거가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노출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카톡 보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카톡으로 사진을 전송을 할 경우 좌측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누르고 여기서 앨범 들어간 다음 원하는 사진을 선택하게 되죠. 이때 전송할 사진 선택을 하고 그냥 전송 버튼 누르지 마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점세 개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사진에 보시면 저용량 일반 화질 원본이라고 있죠. 원본을 체크하시면 여러분 사진에 저장된 위치 정보도 같이 전송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 화질과 저용량은 압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위치 태그가 삭제가 되게 됩니다. 카톡으로 사진 같은 것들을 전송을 하실 경우에는 내 위치 정보가 공유되는 것이 싫으실 경우 화질 설정에서 원본을 선택하지 마시고 일반 화질이나 저용량을 선택을 해주시면 위치 정보는 삭제되고 전송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진에는 위치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겠죠.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에 내 위치 정보를 포함하되 전송할 때는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진 공유들 많이 하시는데요. 꼭 이런 식으로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은 일상에서 스마트폰의 기능을 100% 활용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은 일상에서 활용하기 좋은 스마트폰 활용 팁 6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전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외부에 나가거나 급한 일이 있을 때 꼭 스마트폰 배터리 용량이 부족하죠. 자, 그럴 때 빠르게 충전을 해야 하는데 아무리 빠른 충전기와 빠른 케이블을 이용을 하더라도 충전되는 속도는 한계가 있죠. 자, 그럴 경우에 좀 더 빠르게 충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립니다. 그러면 비행기 모드가 있죠. 자, 혹시 비행기 모드가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쓸어 내리신 다음 비행기 모드를 찾아주세요. 비행기 탑승 모드를 켜게 되면 켜지 않았을 때의 충전 속도에 비해 20에서 30% 정도는 빠르게 충전이 됩니다. 스마트폰은 항상 외부와의 통신이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전 도중에도 외부와의 통신으로 계속 배터리를 소모하고 있죠. 그래서 충전을 하는 도중에도 배터리는 계속 소모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비행기 탑승 모드를 켜게 되면 데이터 통신, 와이파이, 블루투스 모두 차단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낭비되는 배터리 양을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충전 속도도 20에서 30% 정도 빠르게 충전이 됩니다. 급하게 충전을 해야 할 경우에는 비행기 모드를 켜고 충전을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여러분이 많이 이용하시는 와이파이 속도 측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집이나 회사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는 경우 많죠. 자, 그럴 때 유달리 와이파이 속도가 느리게 느껴지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구역에 와이파이 신호가 제대로 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 경우 집이나 회사에서 어느 구역에서 와이파이 신호가 약한지 간단하게 자체 기능만으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림창을 여신 다음 와이파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상세 설정이라고 있죠? 상세 설정 들어가세요. 그 다음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인텔리전트 와이파이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제일 아래쪽에 인텔리전트 와이파이라고 보일 텐데요. 자, 이 메뉴를 7번 터치해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해서 7번을 터치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래쪽에 보이지 않던 커넥티비티 랩스라는 메뉴가 나오죠. 자, 여기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와이파이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량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자, 그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홈 와이파이 인스펙션이라고 있죠. 여기를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해당 위치마다 와이파이 신호의 강도를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홈 와이파이 체크해 보라고 하죠. 여기서 스타트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용하는 와이파이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넥스트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엑설런트라고 나와요. 현재 와이파이 강도가 좋다는 뜻이죠. 자, 저는 지금 와이파이 공유기 바로 옆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엑설런트라고 나오는데요. 와이파이 공유기와 거리가 좀 더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굿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푸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확인은 여기서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넥스트를 누릅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들고 움직이면서 와이파이 신호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모양이 나오죠. 자, 공유기 위치에서부터 떨어졌을 때 중간에 장애물이 있거나 벽이 있을 경우 신호 강도가 얼마나 약해지는지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스타트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마트폰을 들고 구역을 움직이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신호 강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 사이에 나오면 되는데요. 그 신호가 마이너스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신호 강도가 굉장히 약한 거죠. 그 다음 마이너스 70 이하로 떨어지면 신호가 거의 닿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럴 경우에는 공유기 위치를 신호가 좀 더 잘 닿을 수 있는 곳으로 움직이는 게 좋겠죠. 되도록이면 와이파이 공유기는 높은 곳에 있는 게 좋고요. 중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저는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호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제가 위치를 움직이면 신호가 더 떨어지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스마트폰을 들고 위치를 바꾸면서 신호가 어디가 약한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을 다 하셨으면 던 하면 끝나는 거죠. 엑시트 하겠습니다. 자, 설정에서 연결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와이파이라고 있고요. 와이파이 터치하시게 되면 여러분 연결되어 있는 와이파이가 나오고 연결할 수 있는 와이파이도 확인할 수 있죠. 대부분의 공유기는 공유기 이름이 있는 와이파이가 있고 공유기 이름 뒤에 5G라고 붙어 있는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자, 하나의 공유기에서 두 개의 신호가 나오는 건데요. 공유기 이름만 있는 것은 2.4기가 와이파이고요. 5기가로 연결할 수 있는 와이파이 신호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장애물이 많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공유기 이름만 써져 있는 2.4기가로 연결을 하는 게 좋겠고요. 거리가 가깝고 중간에 장애물이 없을 경우에는 5G로 연결을 해주는 게 좋겠죠. 물론 속도는 5G가 훨씬 빠르죠. 하지만 이 5기가는 2.4기가에 비해서 도달 거리가 짧고 중간에 장애물이 있으면 오히려 더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공유기와 여러분 위치의 거리라든지 중간에 있는 장애물을 체크하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속도로 연결해 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광고 전화들 요즘 많이 오죠. 특히나 요즘 더 극성인데요. 자, 이럴 경우 광고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은 스마트폰 기능 외에 카카오톡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자, 카카오톡은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으시죠. 자, 카카오톡 들어갑니다. 그 다음 우측 하단에 있는 더보기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더보기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상단에 있는 페이로 들어갑니다. 카카오페이를 이용하시면 상단 노란색 막대에 페이가 나오게 되죠.
자, 페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홈 자산 혜택 전체라고 나오는데요. 전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카카오페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통신에 오시게 되면 광고 전화 차단 기능이 있죠. 여길 들어갑니다. 자, 저는 이미 광고 전화 차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과 연계돼서 전화 권유 판매 업체를 전부 차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필요하신 분들은 이 광고 전화 차단을 이용을 해서 간편하게 광고 전화 차단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갤러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을 하나 실행을 해볼게요. 자, 영상을 플레이했습니다. 자, 예전에는 갤러리에서 영상을 볼 때 아래쪽에 있는 영상을 터치해서 움직이면 내가 원하는 구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언제부터인지 이 부분이 바뀌어서 터치해서 움직이면 다음 영상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해당 영상에서 구간을 이동을 할 경우에는 터치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원하는 구간으로 움직일 수 있죠. 그런데 보통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서 다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예전처럼 영상을 플레이하고 내가 원하는 구간으로 바로 터치해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갤러리 화면으로 다시 뒤로 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줄 3개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제일 아래로 내려가시면 갤러리 정보라고 있죠. 여길 들어갑니다. 그러면 갤러리 버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버전을 7번을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갤러리 랩스 인 이네이블드라고 나오게 되죠. 자, 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시면 문의하기 밑에 갤러리 랩스라는 메뉴가 하나 더 나와요. 여길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원 UI 3.x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필름 스트립 비디오 플레이어 모드라고 있죠. 자, 여길 터치하시고 레거시 비디오 시크 바로 선택합니다. 확인합니다. 그 다음 이미지 뷰어 필름 스트립 지원 꺼주세요. 이렇게 설정하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열린 앱 버튼 누르시고 지금 열려있는 갤러리 랩 있죠? 이걸 터치해서 위쪽으로 올려서 꺼줍니다. 자, 이제 갤러리로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영상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아래쪽에 플레이 바가 나오죠? 이 플레이 바를 잡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져갈 수 있죠. 자, 앞서와 같이 필름 스트립 나와서 다음 사진이나 영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죠. 자, 플레이가 되면 아무 곳이나 터치해서 움직이시면 이렇게 슬라이드 바로 내가 원하는 구역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용하시면 사진 볼 때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필름 스트립이 나오지 않아요. 자, 이때 사진이나 영상을 다음 사진이나 영상으로 넘기려고 할 경우 사진이나 영상을 터치해서 좌측이나 우측으로 당겨주거나 밀어주시면 다음 영상이나 사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통화 중 메시지 보내는 기능인데요. 통화하다가 메시지를 보낼 일이 있어요. 계좌번호를 보내줘야 한다든지 주소 또는 전화번호 또는 그 외에 자료를 통화 중에 전송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 통화 끊고 메시지 보내고 하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통화 중에도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가 왔죠? 전화를 받아볼게요. 자, 지금 통화 상태인데요. 이렇게 통화 상태에서 메시지를 전송을 해야 될 경우 상단에 있는 점 3개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메시지 보내기 메뉴가 나오죠. 여기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제 통화 중에 메시지를 전송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메시지를 전송을 해볼게요. 자, 메시지 전송됐죠. 자, 그 다음 상단에 있는 녹색 버튼 누르시면 다시 통화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러면 상대방이 그 메시지를 받고 이어서 대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상대방이 메시지를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방이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죠. 터치하면 바로 메시지가 열리면서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통화 중에도 얼마든지 원하는 자료를 상대방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스마트폰 이용하다 보면 화면을 캡처할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때 하단에 있는 이 내비게이션 바까지 같이 찍히죠. 자, 예를 들어서
지도의 일부분을 캡처를 해야 돼요. 자, 지도를 실행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지금 이 화면을 캡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 버튼과 볼륨 하단 버튼 동시에 누르면 캡처가 되죠. 캡처한 사진 열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내비게이션 바와 상단에 있는 시간과 배터리 표시까지 전부 같이 캡처가 되죠. 자, 지금 이렇게 캡처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이 내비게이션 바와 상단에 있는 시간, 배터리 표시, 각종 정보들은 없애고 캡처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설정에서 그 기능을 꺼주시면 됩니다. 자, 홈으로 돌아가신 다음 설정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용한 기능 들어가시면 화면 캡처 및 화면 녹화라고 있어요. 여길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태 표시줄 및 내비게이션 바 숨기기라고 있죠. 자, 여기를 켜주세요. 그러면 상태 표시줄과 내비게이션 바를 숨기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캡처를 해볼까요? 전원 버튼과 볼륨 하단 버튼 눌러서 캡처해 보겠습니다. 자, 캡처 됐죠? 캡처한 사진 열어볼게요. 자, 그러면 어때요? 위쪽과 아래쪽이 까맣게 나오죠? 내비게이션 바와 상태 표시줄 없어졌습니다. 자, 앞서는 이렇게 나와 있었죠? 자, 하지만 지금은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필요 없는 부분들은 없어지고 원하는 부분만 캡처를 했죠. 자, 이렇게 캡처를 했을 때 항상 찍히게 되는 내비게이션 바와 상태 표시줄을 제외하고 캡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캡처할 때 이렇게 제거하고 캡처하도록 하세요. 휴대전화 최적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휴대전화를 최적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설정에서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가서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상단 부분을 보시면 이 그래프 모양의 빨간색 점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휴대폰 최적화를 위해서 사용자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빨간색 점이 보이죠? 자,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지난 30일 동안의 문제라고 하면서 문제가 8개 있다고 나오죠. 자, 앱 8개가 초절전 상태로 전환됐다고 하네요.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굿가디언스, 네이버 지도, 삼성닷컴, 캡컷, 렌즈, 문서 이런 앱들이 초절전으로 전환된 상태라고 합니다. 자, 다시 터치해서 들어가 보면 초절전 상태로 전환됐다고 나오죠. 자, 그리고 지금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죠. 자, 제가 이 앱을 한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초절전 상태로 전환된 상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초절전 상태로 전환된 앱이 있다든지 또는 앱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잦은 알림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앞서와 같이 그래프 모양의 빨간색 포인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반드시 들어오셔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만약 앱 문제 부분에 어떤 앱이 문제가 있다고 나올 경우 그 앱은 삭제를 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잦은 알림의 경우도 어떤 앱에서 잦은 알림이 왔는지 확인을 꼭 해보시고 그 앱도 되도록이면 삭제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한 앱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요즘은 휴대폰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디바이스 케어에 들어오신 다음 앱 보호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자, 지금 느낌표에 주황색 마크가 보이죠? 자, 이것은 검사가 필요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검사 필요라고 나오죠? 들어가 볼게요. 앱 보호로 들어왔는데요. 여기 검사 필요라고 써 있습니다. 자, 맥카피와 삼성에서 악성 소프트웨어 또는 의심스러운 활동이 있는지 확인해서 휴대전화를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하죠. 이 맥카피는 원래 유료로 이용을 해야 되지만 갤럭시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에 문제가 있는 앱이 있을 경우 감지해서 휴대전화 검사를 제한을 하게 되는 거죠. 휴대전화 검사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죠. 휴대전화 검사 해보겠습니다.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앱 중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앱들을 전부 검사를 해주게 되겠죠. 검사가 전부 끝났는데요.
감지된 위험이 없다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발견이 안 된 상태가 되면 안전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앱 보호는 한 번씩 검사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면 앱 보호 설정이라고 있죠. 여길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 중에 체크가 돼 있고요. 바이러스와 스파이웨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웹 보호 켜라고 하죠. 되도록이면 이 웹 보호는 켜주도록 하시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매일 앱 자동 검사와 앱을 설치할 때 자동 검사 두 가지가 있죠. 매일 앱 자동 검사는 휴대전화가 충전 중이고 화면이 꺼져 있을 때 알아서 검사를 해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켜주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 앱을 설치할 때 자동 검사는 무조건 켜주셔야 되겠죠. 자, 해당 앱을 설치할 때 그 앱에 악성 코드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설치 단계부터 걸러주게 되니까 안전하게 앱을 설치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도 꼭 켜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최신 스마트폰이면 모르겠지만 구매 날로부터 어느 정도 지난 스마트폰의 경우는 필연적으로 느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여기 성능에 오셔서 라이트를 일반으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보통 기본값은 라이트로 되어 있는데요. 오래된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그만큼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을 주시게 되면 배터리 사용량은 조금 증가하고 온도도 올라가게 되겠지만 스마트폰 성능은 라이트보다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스마트폰이 바로 반응하지 않고 느린 느낌이 드실 경우에는 이 부분부터 일반으로 체크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메모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메모리로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메모리 중에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와 예비 공간 전체 메모리 양을 확인할 수 있죠. 스마트폰을 장시간 이용하다 보면 필요 없는 앱들이 메모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만큼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작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스마트폰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작업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는 항상 정리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직접 정리 버튼을 눌러서 정리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메모리에 필요 없이 올라가 있는 여러 가지 찌꺼기들을 전부 없애주게 됩니다. 조금은 귀찮더라도 스마트폰이 느리다고 생각하시면 메모리 정리를 자주 해주시면 좀 더 쾌적한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메모리로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메모리 상주 앱, 제외 대상 앱이라고 있는데요. 메모리 상주 앱을 보시게 되면 메모리에 항상 올라가 있는 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필요 없는 앱이 메모리 상주 앱에 올라가 있을 때는 무조건 그 앱은 삭제하도록 하세요. 자, 현재 저는 메모리 상주 앱이 없는 상태죠. 자, 이게 정상적인 상태인데요. 여기에 뭔가 앱이 올라가 있을 경우 그 앱이 어떤 앱인지 확인을 꼭 해보시고 항상 실행돼서 있을 필요가 없는 앱일 경우에는 그 앱은 무조건 삭제를 해주시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 메모리 양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12기가 중에 5.4기가를 사용하고 있죠. 반 가까이 비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메모리 사용량이 80% 선을 넘어가게 되면 스마트폰은 원래 이용할 수 있는 성능의 10% 성능밖에 내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메모리로 들어오셔서 남아있는 양을 확인한 다음 남아있는 양이 얼마 되지 않을 경우 제일 아래쪽에 있는 램 플러스를 이용을 해서 메모리 양을 조금이라도 늘려주도록 하세요. 자, 이것은 저장 공간을 메모리로 이용하는 건데요. 속도는 조금 느려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갑자기 멈춘다든지 사용하고 있던 앱이 갑자기 꺼진다든지 하는 것들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메모리 부족 때문에 나오는 현상인데요. 이 램 플러스를 이용을 해서 저장 공간을 메모리로 할당하면 그런 경우를 줄일 수 있겠죠. 하지만 너무 많은 부분을 메모리로 할당하게 되면 속도가 더욱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보통 2기가나 4기가 정도만 할당을 해주도록 하세요. 물론 여러분 메모리에 남은 공간이 많을 경우에는 사용 중에 두시면 속도가 그만큼 떨어질 수 있으니까 사용 중을 꺼주도록 하시고요. 메모리 용량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만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렇게 저장 공간을 메모리로 할당을 할 경우에는
저장 공간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태여야 되겠죠. 자, 저 같은 경우 지금 저장 공간이 4분의 3 정도는 지금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자, 이럴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저장 공간도 7, 80% 이상 사용하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저장 공간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저장 공간은 60에서 70%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앞서 같이 메모리를 할당할 때도 저장 공간이 충분히 남았을 때 가능한 거죠. 만약 6, 70% 정도 사용하고 있다면 필요 없는 앱들 삭제를 하시고요. 이미지라든지 문서들 필요 없는 것들은 전부 삭제를 해 주셔서 공간을 늘리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 최적화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기본 방법들은 여러분 스마트폰 최적화에 꼭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